우리 음식이 깃든 맛의 근원과 역사를 밝히는 황교익. 그는 농민신문 기자 출신으로 20여 년간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우리 음식의 진면목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음식이 식탁을 벗어나 문화와 역사로 발전하기까지 땅을 갈고 고르는 역할을 해온 황교익. 그와 함께 우리 음식의 참맛을 찾아 여행을 떠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뭐 설날 떡국들 다 드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떡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떡국을 먹으면 설날에 떡국의 의미가 한 살 더 먹는다. 뭐 보통 이거 있죠.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떡국? 이 떡국이 동글동글하니까 이거 먹고 돈 많이 벌라고 떡국을 먹는 올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말고 떡국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구한말에 외국인이 조선,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이나 뭐 대한제국기에 보통 이런 것을 먹고 산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밥이 있고요. 밥 엄청나게 크죠. 밥 공기가. 그죠? 그다음에 국그릇 있고, 반찬들이 몇 개 놓여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이 밥, 반찬, 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먹었을까요? 저렇게 밥을 해서 이제 먹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 정도. 그 이후부터 우리가 밥을 먹었다. 밥이 있으니까 반찬, 국도 따르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밥, 반찬,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밥상은 고려 중기 때부터 우리가 이어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충 질그릇 같은 데다가 넣고 불 피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이렇게 모양 생긴 거 있죠? 이거 그냥 푹 박아서 이제 콩물 넣고 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끓여서 먹는 거죠. 죽.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게 이제 그겁니다. 떡입니다. 맞습니다. 떡입니다. 이 그림은 고구려 시대에 안악사모 고분이라는 벽화에 이런 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요 솥 같은데 밑에부터 시루죠, 그죠? 시루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삼국 시대의 유물들,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시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떡을 갖다가 별식으로 먹었던 게 아니라 주식으로 먹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끼니 떡을 해서 먹었다? 그렇지도 못합니다. 불을 간수하는 게 옛날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뭐 큰 가마를 짓고 저거 빚어가지고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귀했어. 그러면 집집이 저런 형태의 부엌을 갖다가 두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죠. 요거는 왕의 무덤이니까 이렇게 벽화로 남아있지, 왕은 이런 부엌을 갖다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떡을 집집이 그 움막별로 떡을 한 게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한날 한시에 떡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시루도 귀하고 불도 귀하고 그리고 돌하게 있잖아요. 곡물 갈아서 뭐 채 치고 뭐 하고 하는 일이 매일 하려고 그러고서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떡을 하는 거죠. 떡을 해서 다 나눠 가져갑니다. 자, 이게 흔적이 지금 우리의 습성에도 남아 있습니다. 떡을 하면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죠? 우리 떡했어 이러면서 진짜 나눠줍니다. 뭐 일 있으면 떡해가지고 나눠주죠. 고려 중기쯤에
이 가마솥이 만들어지고 집집이 부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가족 단위의 취식을 그때부터는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그 이전에는 공동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해서 나눠 먹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지금도 나눕니다. 밥 안 나누고요. 그래서 보통 그 역사에서 배우기를 보통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통 이렇게 시대를 구별을 하는데 뭐 저같이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떡의 시대, 밥의 시대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삶에 대한 문화, 그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까라는 게 조금 더 분명해지죠. 밥의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가족끼리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공동체 정서가 조금 약해집니다. 밥 안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직계 가족들끼리의 공동체 정서, 보통 식구라고 이야기하죠. 식구 개념이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논농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식구 개념만 강조돼서는 좀 농사 짓고 살기 조금 힘듭니다. 농사 지을 때 같이 모내기도 해야 되죠. 뭐 논둑도 같이 봐야 되죠. 같이 거두기 해야 되고 뭐 울력을 같이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그는 식구로 밥을 먹지만은 공동체 정신을 계속 다져나가야 됩니다. 그 공동체 정신을 다져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이 계절의 떡입니다. 이거는 떡 타령에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계절마다 있잖아요. 해먹는 떡이 달라요. 1월, 2월, 3월, 4월, 뭐 3 조금 있으면 3월 삼진날에 쑥떡 해먹고요. 4월 초파일에는 느티떡을 해먹고 단오에는 수리치떡 해먹고 유두에는 밀전병, 7월 칠석에 수단, 8월 가위에 송편, 9월 국화떡, 10월 상달에 무시루떡, 동짓달에 팥죽, 새알심이 뭐 이렇게 해서 있잖아. 1년 내내 떡을 해먹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놔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냥 그때 이런 떡을 해먹으면 맛있는 것도 있지만은 가족 단위로 밥을 해먹는 시대에 들어왔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떡 해먹자. 떡을 해먹으면서 서로 공동체 정신을 다지고 농사 짓는데 서로 편안하게 마음 터놓고 지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흔적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떡을 하죠.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웃들한테 떡을 돌려야 있잖아요. 그래야지 좀 된 사람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죠? 차 샀다 그러면 차 산 것 기념으로 떡 돌려야 됩니다. 그죠? 개업 떡 돌려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갖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요즘 떡 해먹을 일 별로 없죠. 잘 안 하죠. 그죠? 이사 왔다고 떡 돌리는 집 만나보기 참 힘듭니다. 그죠? 조금의 정성인데 그런 걸 조금씩 우리가 아마 떡의 정신을 한번 조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요 그림은 1921년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영국 여자가 우리 땅에 이렇게 돌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장면입니다. 그림입니다. 결혼식이 사실 그 인간의 대소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을 단위로 다 모이죠. 그래서 보통 떡을 합니다. 떡을 돌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결혼식이 다 바뀌었죠. 저런 식으로 안 하죠. 그죠? 양복, 턱시도 있고, 웨딩드레스 있고, 그죠? 땅땅땅땅 하고 들어와서. 피로연도 어떻게 합니까? 요즘 피로연 뭐, 뷔페, 그죠? 아니면 뭐, 스테이크, 요즘 뭐, 칼질하고 뭐 이러죠. 그게. 그렇게 해도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무엇이 하나가 있잖아요. 탁 있습니다. 케이크 자르는데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건 뭡니까? 꼭 떡이 놓여 있습니다. 떡은 안 먹어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온 결혼식의 하객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어떤 공동체의 정신으로 오셨겠지요. 그러면서 그 떡으로 이렇게 서로 우리 한 식구 아닐까요? 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떡의 흔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떡까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민족의 5,000년 동안 내려오는 데서 공동체 정신이 하나가 또 휙 달아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 항상 피로연에 떡이 놓여있나 안 놓여있나 관찰합니다. 차례나 추석에 차례 지내는 것, 그다음에 그냥 기제사라든지 제사 지내는 그 음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먹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즐겨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떡국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올리고 떡국을 먹는 것은 먼 떡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주식,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생각이 그거는 너무 상상력이 지나친 것 아냐? 하고 저보고 너무 상상력이 지나쳤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일본과 중국에서의 떡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만 떡국을 먹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는 설날이 요즘은 신정으로 지냅니다. 양력으로 삽니다. 양력설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오존이라고 해서 국물에 크다란 찹쌀떡 같은 것을 구워가지고 툭 넣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밀 문화권이 있고 쌀 문화권이 있는데 남쪽이 보통 쌀 문화권입니다. 쌀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떡국을 먹습니다. 그게 이 탕유엔이라는 음식입니다. 요 밑에 있는 동글동글하게 떡을 빚어가지고 저 안에 뭔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송편처럼 저렇게 해서 국물을 넣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저 음식도 설날에만 먹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개의 삼국이 설날에 똑같이 있잖아요. 떡국을 먹고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게 설날에 저걸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도 먼 일본인들의 먼 조상들도 처음에는 떡을 해서 물에 말아서 먹는 이런 공동체 음식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중국도 똑같이 쌀 문화권에서는 쌀로 떡을 해서 그게 물 말아서 먹는 공동체 음식이 있었던 거죠. 그 흔적이 설날의 떡국으로 삼국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지만은 역사를 보면 싸워요, 그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도 사실 가장 가까우니까 제일 심하게 싸우면 남보다 더 못해, 그죠? 형제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죠. 한중일의 관계가. 그래서 한중일의 정상들이 설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같이 떡국을 한 그릇씩 먹으면서 각국의 떡국을 가져와서 같이 먹으면서 야, 올해는 우리 좀 잘 지내자, 이런 거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음식을 나눈다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었을 때 야만이 비로소 저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고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떡국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남이 아니다. 형제고 가족이고 한 핏줄이고 이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음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날에 우리가 떡국을 먹는 것은
그 음식이 맛있었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떡국 한 그릇을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죠? 멀리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런 거 다 불러 모아서 그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 가족 맞지? 우리 좀 싸우고 서로 불편했지만은 이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 서로 올 한 해는 화목하게 지내자 하는 그런 사인을 서로 교환하면서 먹는 음식인 겁니다. 뭐 떡국 그 자체로도 참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떡국의 맛은 또 새롭게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떡국들 많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설에 먹는 떡국에 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네요. 보통 이제 음식은 먹으면서 많이 먹는, 흔히 먹는 음식에는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음식들 이런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이 알고 계시죠. 예전에 아까 언급을 했지만 기자 생활을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은 마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십니다. 전향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본을 가서 본 게 이 음식과 관련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지금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데 텔레비전을 틀면 다 그냥 음식 이야기 나오고요. 서점에 가면 온통 음식책이 깔려 있고요. 음식을 단지 맛만 느끼는 이런 게 아니라 문화로 의미를 해석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그때.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하면 예. 한 10년 후에는 빛을 볼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때는 없었죠,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생소했죠. 예.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맛에 대한 평을 넘어서서 음식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발품을 많이 파셨을 것 같아요. 자료를 그렇죠. 많이 찾아야죠. 이게 음식은 사실 뭐 자료나 이거 페이퍼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 조선을 기록의 문화가 뭐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는 못해요. 조선의 그 왕조, 왕가의 기록은 참 잘 돼 있어요. 뭐 실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의궤라든지. 근데 일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뭐 훈민정음을 뭐 백성들을 옆에 여기서 훈민정음을 만들어 놨다 그러지만은 네. 그 훈민정음을 쓸 수 있는 사람도 뭐 사대부치 뭐 여자 정도였고요. 뭐 소 몰고 이러는 분들, 백성으로 농민으로 살았던 분들은 기록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의 음식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상상. 앞부분에 제가 왜 떡국은 왜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요? 하는 게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은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누가 말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이 떡국을 어떻게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기록이 없다고 해도 뭐 떡을 먹었다 아까 말한 뭐 고분백화라든지 뭐 시루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추적해 나가는 거죠. 추측하는 겁니다. 이런 상상력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 음식을 해 먹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끄집어내고 그 마음을 지금하고 연결을 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음식 인문학의 하나의 영역이고요. 제가 이제 그 하는 일이 이제 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그 자료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아무런 자료 없이 그걸 추적해 나가는 것은 기자 정신이 입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게 없으면은 그 투혼을 불살릴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직이. 네. 그 직업적인 그 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많이 갔죠. 아무래도 뭐 전국을 다 돌면서 농산물, 수산물, 뭐 산림
자원까지 생산되는 현장을 한 20년 넘게 낱낱이 다 봤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큰 자산이죠. 직접 가서 이게 어디서 나오고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 나서는데 신바람도 나기도 하고 몰랐던 사실 알 때 그러면서 또 힘든 고비도 있었을 텐데 네. 자 이제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어지네요.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과 또 다른 이야기들이 참 많았다고요. 우리가 여름에 되면 이제 보양 음식으로 먹는 삼계탕. 삼계탕이. 네네. 근데 그 삼계탕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한 70년대 중반 정도고요. 옛날에는 그 삼계탕을 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개삼탕이라 그랬어요. 오. 아니, 개삼탕. 닭이 먼저고 예. 삼이 뒤에 있는 거죠. 원래 우리 음식 주재료. 네, 그렇죠. 주재료가 먼저고 인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황기 넣어도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삼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개삼탕이었고요. 그게 이제 삼계탕으로 이렇게 변한 것은 80년대 무렵에 기억하시죠? 우리 원래의 그 복날 음식은 게장국이지 않습니까? 예. 게장국. 게장국을 못 먹게 막 이렇게 막았죠. 예. 그러면서 이 게삼탕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여름에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게삼탕이. 근데 식당에서 이제 게삼탕이라 하기보다는 인삼을 앞에 탁 내는 거죠. 내놓고. 네. 삼계탕. 삼으로 유혹을 하면서. 그러죠. 그러게요. 닭보다는 인삼이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삼계탕이라는 말이 이제 굳어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 또 재미나네 이거. 비빔밥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한식 세계화의 대표 주자로 비빔밥. 그렇죠. 우리나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근데 그 비빔밥을 오방색을 맞춰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놓는 이런 거 예쁘잖아요. 근데 일본 언론인이 한번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비비면 그냥 다 모양이 그래가지고 양두구육이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아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일본인 언론인이. 그런데 그렇게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갖추는 것은 식당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그렇게 갖추고 이렇게 먹은 것은 아닙니다. 비빔밥은 그냥 밥 위에 반찬 올려가 있는 거죠. 반찬국으로 우리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기 위한 전략이죠. 국이 있든 반찬이 있든 그것은 국과 반찬은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에다가 밥을 말면 어떻게 돼요? 국밥 되는 거죠. 네. 반찬을 밥 위에 올리면 비빔밥. 이 비빔밥이 특정하게 모양을 잡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반찬이 올려져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빔밥의 원형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모양새를 갖춘 것만이 전통의 비빔밥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전통이 아니라 고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비빔밥. 요게 일본도 밥 반찬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본 밥상과 똑같죠. 기본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국밥 잘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가난해진다나 이러면서 이제 잘 안 먹습니다. 그 맛있는 거. 그런데 대신에 밥 위에 반찬 올리는 것은 많이 먹습니다.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돈부리라 그러고요. 돈부리. 덮밥. 덮밥과 비빔밥은 형제라고 봐야 됩니다. 같습니다. 근데 일본에서의 돈부리는 변화무쌍합니다. 소고기도 올라가고 돼지고기도 올라가고 장어, 연어 다 올라가죠. 카레 덮밥부터. 그래서 덮밥 전문점 가보면 그 메뉴가 한 30가지, 50가지 쫙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골라 먹고 이러죠. 밥 위에 반찬이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그 돈부리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변주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비빔밥을 특정한 나물로 특정하게 모양을 내야만이 그것을 비빔밥이라고 한다고 고착을 하게 되니까 비빔밥이
전국이 똑같은 맛의 비빔밥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죠. 들어가는 게 다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빔밥도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네, 그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 네. 다르게 그렇게 많이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비빔밥이 삽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저희가 잘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데요. 요즘 제철에 맞은 석화 맛있죠. 석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고요. 우리는 그 굴을 김장 담그는 철 비슷해 뭐 그때부터 우리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 김장 할 때 보면 뭐 굴 같이 놓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기는 하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 아직 맛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절이 진짜 굴이 맛있는 계절은 네. 봄꽃이 막 피려고 할 때입니다. 봄꽃이 봄꽃. 네. 좀 더 있어야 되겠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매화 금방 피고 오겠네요. 막 이럴 때 그때 보통 굴은 자연산 굴이 맛있고 양식 굴은 맛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양식 굴은 그때 되면 살이 탱글탱글해집니다. 그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되면 또 굴값이 싸요. 잘 안 찾으니까 겨울 지났다고 해서 굴 맛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봄 따뜻해지면 이제 굴 못 먹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그 굴이 가장 맛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봄날에 굴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특히 남성이 많이 먹어야 좋다는 굴입니다. 가서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맞습니다. 굴입니다. 가서노바. 사실이군요. 이렇게 생굴로 드실 때 보통 그 초고추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초고추장은 굴 향을 많이 잡아버립니다. 맛이 강하죠.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에서 먹는 방식은 레몬 쫙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그 신맛이 좀 약하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간장에다가 식초 조금 타서 거기에다 굴을 한번 찍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본연의 맛을 좀 살려주죠. 그 굴은 그 뭐 전 세계에 뭐 다 있습니다.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데도 다 있는데 우리나라 굴이 너무 싸게 팔려요. 싸게 팔려요. 이게 뭐 석화라는 그 이름으로 팔리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가면 굉장히 비싸요. 그게 요리사가 뭐 굴 까는 것도 뭐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아이고. 우리 아줌마들이 얼마나 잘 까는데. 그 까서 한 뭐 몇 점 이렇게 몇 개 내놓고 뭐 몇만 원씩 뭐 받고 이럽니다. 그게 비싸네요. 굉장히 네. 비싸게 팔아요. 그게 비해서는 우리는 굴이 우리께 더 맛있어요. 나는 어릴 때 저 굴이 우리가 먹는 굴하고 또 다른 굴인가 했더니 그게 그거더라고요. 같은 거죠? 우리께 더 맛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더 맛있고.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좀 바로잡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미각의 제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내셨는데요. 미각의 제국. 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 좋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그 미각의 제국이라는 책을 낸 이유는 사실 미식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 음식에서나 맛있는 음식을 따지는 미식의 문화가 있는 것으로 여기죠. 적어도 와인을 한 잔 곁들이면서 뭐 송도버섯이 어떠니 푸아그레가 어떠니 하는 이래야만이 미식 문화를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미각의 제국을 낸 건데 우리가 먹는 일상의 음식들 이 일상의 음식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 맛이 왜 이런 맛이 나는가에 대한 근원들, 유래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미식행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은 다 일상의 음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일상의 음식에서 맛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맛에 대한 포인트들 뭐 이런 것을 좀 적어놨죠.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상. 처음에 뭐 맛집 소개는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간지를 통해서 별책 부록으로 맛집을 소개를 하게 되셨죠. 네, 주간지에 맛의
기준이라는 별책을 내면서 소개를 하게 되셨는데요. 계기가 궁금하네요. 맛의 네. 기준. 맛집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게 90년대고요. 그런 음식점 특징적으로 이 집이 맛있는 집이다 하고 소문이 나면 그 앞에 막 줄을 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집 앞에 줄 서서 한번 먹어봤어요. 대부분 맛이 없어요. 대부분 다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네. 근데 실망하고 돌아서면서도 그 집이 맛없다라고 이야기들을 안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거,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네. 이게 이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내가 돈 주고 먹었는데 예. 이거는 조금 모자라도 맛있는 거야 하고 서로 마음의 위안을 하는 거죠. 위안을. 예.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항상.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정확하게 이제 냉정하셔요. 냉정하게 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이 사실 맛없습니다. 저희들도 방송 취재하러 가면은 카메라 탁 갖다 대면은 한 사람도 에이 맛없어요 이거 이런 사람 없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네. 그러고는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아니 뭐 그게 다 그런 거죠 뭐. 맞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는 이러는데 돌아서서는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이제 일부에서 상술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은 방송을 맞습니다. 뭐 그런 문제점도 발생했고 근데 정확한 비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음식이라는 거 식당에서 먹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의 우리의 그 미각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사람 먹는 소리가 다그락다그락 들리고 뭐 냄새도 나고요. 조금 고급한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뭐 음악 소리도 들리고요. 서비스 하느라고 사람이 와서 어서 오세요 이러고 이제 맞고 이러죠.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감정이 약간 업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이 가는 사람 뭐 친척, 친구 뭐 이런 사람들 가족 이렇게 가게 되면 달라지죠. 일단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있잖아요. 기분이 팍 좋아지죠. 업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음식이 평상시 먹던 대로의 간과 양념으로 나오면 맛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 양념도 강하고요. 간도 셉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 거죠. 그 음식 맛있다고 하는 음식들 싸와서 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면 맛없죠. 달고 짜고 네. 이러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환경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르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맛의 기준이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맛집을 선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허망한 일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어렵기도 하고요.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잘 안 믿어요. 네가 맛을 뭘 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집이 맛있다가 아니라 네네. 각각이 이 책을 읽고 나름대로 맛의 기준을 한번 잡아봐라. 맛있다고 하는 포인트는 내가 이 식당에서는 이 음식을 두고 맛있다고 한 이유는 이것이다. 근데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찾아갔었을 때 그 기준으로 그 음식을 먹어보고 내 기준에 맞는지 어떤지는 각자 판단하시라. 하면서 만들어낸 책이 이제 맛의 기준이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전자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일례로요. 저는 참 면을 칼국수를 먹으면 아주 면을 가늘게 해달라고 그러는 스타일입니다. 뭐 손칼국수도 맛있긴 한데 손칼국수는 듬성듬성 크게 이제 썰어 넣잖아요. 이제 그런데 기계로 빼듯이 가늘게 손질하는 맞아요.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곳을 차이가 찾아 있죠. 나서는데
딱 먹었는데 제 입에 딱 맞는 집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집이라고 소개되고 이제 방송도 나오긴 했는데 충청도 저 분이시더라고. 이게 충청도식으로 칼국수는 그렇게 면을 가늘게 해서 기계 절대 안 쓰고 손으로 맛있죠. 이렇게 선생님처럼 얇은 면을 좋아하는 반면에 저는 또 두꺼운 면 좋아하거든요. 입맛이 제각각이라서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보통 가는 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섬세한 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세한. 좀 정리를 잘 해주셨죠. 뭐 책으로도 내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맛에 관한 독보적인 미각과 함께 지식을 갖고 있는 황교익 씨 어떤 곳에서 어떻게 취재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이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네.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없는 것이 없다는 노량진 시장. 국내 최대 수산물 전문 도매 시장으로 24시간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뿐만 아니라 먼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까지 370여 종을 만날 수 있는데 경매를 통해 나가기도 하고 일반 도소매도 하고 있어 싱싱한 식재료를 찾는 이들에겐 필수 코스다. 카메라를 둘러매고 마실 나오듯 시장을 거니는 황교익 씨. 시장에 와서 식재료들을 취재하는 건 그에게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요즘 한창 제철인 해산물은 어디서 왔고 가격은 어떤지 상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깨알 정보들을 캐내는데 그에게 시장 상인들은 누구나 취재의 대상이고 수산물들은 살아있는 학습 교재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렇게 변화를 해산물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씩 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 돌아가는 상황들 이런 것도 좀 감지를 할 수도 있고요. 음식이라는 게 그냥 단지 그 식탁에 놓여 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그 산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를 알아야만이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 맛은 조리법 이전의 식재료에서 결정된다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또한 식재료를 보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질 좋은 재료일수록 음식의 맛과 영양도 좋아지고 미각도 발달할 수 있다. 지역별로, 계절별로 식재료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식재료에 대한 정보와 가치부터 제대로 파악돼야 하는 것이다. 식재료가 쥐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게 요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망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쁜 식재료로는 절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교익 씨는 구수한 입담 덕분에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네, 9088님 일단 결혼 라디오 3.0 이병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자, 목요일 코너 아주 맛있는 게다가 그러면 매주 목요일 하나의 음식을 주제로 정해놓고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프로그램의 대표 코너로 손꼽힐 만큼 인기가 높다. 평화 모드로 했는데요. 그냥 평소에 잘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그 음식들이 황교익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밌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런 의미도 있구나, 또 그렇게 먹어야겠구나. 맛에 관한 이야기라면 누구보다 가장 맛깔나게 풀어낼 줄 아는 황교익. 풍부한 식견을 가졌지만 조미료 없이 맛을 낸 듯 그의 말은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식집에서 시켜 먹는 족발보다는 전문점에 가서 먹습니다. 왜 족발이라 그럴까? 그냥 돼지족이면 되는데 뭐 저족이라 그러든지 제족이라든지 돈족이라든지 그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는데도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꾸밈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게 일단 황교익 선생님의 제일 그 어떤 매력인 것 같고요. 또 구수함에서 들어오는 이게 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향이 있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어눌한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예. 음식의 진가를 식탁에서 찾지 않고 굳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황교익. 그런 만큼 그가 소개하는 음식에서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보인다. 그리고 그 맛의 깊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앞으로도 맛 칼럼니스트로, 방송인으로 황교익의 거침없는 활약을 기대해본다. 저희 노량진 시장이죠? 예. 아, 저도 가끔씩 거기 가고 가락동 시장에 또 갔어도 들어가면서 우리는 해물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 자판식으로 해놓은 집에 들어가서 요거 좀 삶아주시오. 그래놓고는 이제 좀 이게 술 한잔 먹다가 회 좀 먹다가 갈치 조림도 막 했어요. 랍스타도 막 이렇게. 맛있죠. 네. 털개도 막. 아, 지금 털개. 뭐가 입을 굳히고 털개차기래요, 다 지금. 드시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오는 재미가 있어서 참 좋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은 특히 뭐 수산시장은 계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하는 계절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도 이게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제가 특히 고향이 바닷가라 가지고 거기에 가면 이제 제 고향 바다 온 것 같고 이래가지고 갑니다. 냄새만으로도 이제 고향 냄새 확. 어디십니까? 그렇죠. 저는 마산입니다. 마산이니까 네. 마산 포구요. 야, 마산하면 또 마케를 빼놓을 수 없죠. 마케? 네, 마케도 맛있고. 마케가 뭐야? 말씀해 주시죠. 그 생선들 이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뭐 잡어. 뭐 미나리 넣고 양파 넣고 뭐 이렇게 예, 막 예, 예. 비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회죠. 그게 이제 회로 먹는다기보다는 사실 옛날에는 그냥 밥으로 끼니로 먹는 거죠. 거기다 밥 나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선생님. 또 궁금한 게 대전에 오시면 또 어떤 음식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요것 좀 알아놔가지고 우리도 가야 되겠다. 네. 대전은 사실 별 맛있는 데가 그렇게. 아, 뭔 얘기예요? 아유, 그럴 리가요. 아, 그러지 마세요. 대전이 뭐 그렇다 그러면 충남은 어떤가요? 충청도 지역에 맛있는 소재들은 있어요. 저는 옆에 있는 그 밤 있잖아요. 밤. 밤 맛있죠. 공주 밤. 그 중에 그냥 밤이 아니라 밤도 이제 품종에 따라서 맛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옥광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게 참 맛있어요. 우리 그 산에 가면 뭐 산밤이라 해서 뭐 토종밤 이러잖아요. 그 토종밤이 1950년대에 그 해충 때문에 거의 다 죽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식재를 한 거죠. 그 여러 가지 뭐 품종이 뭐 축판이 뭐 대광이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품종이. 그러니까 농산물은 이 품종에 따른 맛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공주 오면 그 옥광밤 그게 맞습니다. 맛있어요. 내 후배 맛있어요. 장인이 밤 농사를 하는데 철마다 이렇게 탁탁 좀 올려다 주셔서 참 감사하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네. 그 혹시 그 어디에 이맘때 어떤 음식 제철에는 어떤 음식이 좋다? 겨울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죠. 지금은 대구. 대구요. 겨울엔 대구. 네. 이게 설 무렵 전후로 해서 거제, 진해만. 네. 지금 제철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구가 많이 붙죠. 뭐 대구가 뭐 요만한 대구가 아니라 이만한 대구가 크죠. 국 끓여 먹으면. 근데 뭐. 이걸 생대구로 사면 좀 그래요. 그 집에 보관하기도 그러고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다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장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건대구로 사면 괜찮습니다. 이 내장, 알, 이리 이걸 다 빼고 난 다음에 아가미도 다 빼고 씻은 상태에서 해풍에 보통 닷새나 일주일 정도 말립니다. 그제 외 포항에 가면 그게 주렁주렁 걸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그게 탕으로 끓이면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이게 왜 그 건대구가 맛있냐 그러면 말리는 과정에서 대구 살의 단백질이 이 자체 내 효소에 의해서 잘게 쪼개지는데 그 잘게 쪼개지면 아미노산으로 변해요. 그러니 뭐 감칠맛 난다 그러죠. 그게 그래서 말린 대구가 훨씬 국물이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툭툭 잘라서 냉동실에 툭 집어넣으면 아니 냉장을 해도 있잖아 몇 달은 갑니다. 보통 그렇게 괜찮고요. 그럼 봄에는요? 봄 되면 그 미나리 먹어야 돼요. 봄미나리. 그 청도에 가면 미나리 밭이 쫙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미나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그냥 문온에 이렇게 담겨져서 나오는 것과 물에 밤이 되면 물에 잠겼다가 낮에는 이제 물을 빼고 하는 방식으로 키우는 것에 따라서 미나리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미나리를 툭 자르면 밑둥을 보면 그 구멍이 없고 꽉 차 있는 상태. 예. 예, 이게 보통 이제 밤에만 물 댔다가 낮에는 물 빼고 하는 방식으로 키운 미나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처음 베는 게 맛있습니다. 그게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속이 비고 맛이 없죠. 그래서 보통 한 3월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미나리 먹기 시작해야죠. 참고하시고요. 그럼 좋습니다. 여름은 뭐가 있을까요? 여름은 사실 이제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죠. 여름에 이제 초입에 들어가면 참외들 막 나와요. 그죠? 이게 참외를 고를 때의 요령인데 요즘은 보면 큰 참외들이 비싸고 작은 참외가 싸죠. 예. 저는 큰 참외 안 사요. 예, 작은 참외를 삽니다. 큰 참외가 요즘 품종 개량을 해서 딱딱해요. 예, 깎으려고 그러면 많이 깎아야 돼요. 아까워. 막 뻐덕뻐덕해요. 근데 작은 참외, 요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 덜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일 중에 이제 이게 참외 같은 것은 위과라 그러는데 씨방이 크는 게 아니라 꽃이 자루가 크는 겁니다. 꽃이 있으면 뒤에 뭐 호박, 수박, 뭐 참외 이런 것들이 이제 위과라 그럽니다. 예.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커지면서 익는 게 아니라 웬만큼 시간만 지나면 익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맛이 덜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요즘 참외는 작은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시장에 가면 리어커에 파는 거 있죠. 네. 뭐 한 봉지에 얼마 이렇게 싸게 팔지 네. 않습니까? 이게 등회품이거든요. 저는 그거 삽니다. 그게 껍질째 아삭아삭. 말씀만 듣고 있어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행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 마지막으로 가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뭘 먹어야 할까요? 이게 가을은 사실 이 가까운 데는 천안이 있죠. 천안이요. 네. 예, 그 광덕산에 가면 호두나무 참 많습니다. 천안 호두 과자가 사실 그게 호두를 많이 심기 때문에 호두 과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 호두는 보통 따서 말린 상태에서 보통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근호두 상태로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확철에 가면 생호두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딴 거 그대로 딱 깨트려서 이렇게 먹으면 그 속살이 뽀한 속살이 그리고 맛이 이때까지 우리가 먹어본 그 기름의 종류 중에 이처럼 맛있는 기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습니다. 호두 기름 같은 경우 아주 비싸게 음식에 많이 쓰거든요. 비쌉니다. 그 수확철에 호두 수확철에 가서 그거 많이 드실 거 없고요. 설사합니다. 네. 한두 개 이렇게 먹는 것으로 호두가 이런 맛이 나는구나 하는 것으로 그냥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다는 건 미식을 한다는 것은 양껏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무엇을 딱 포인트에 맞춰서 그거 먹고 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년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게 천안 여기 와서 이거 하나 또 먹을 거야 하고 그 재미로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사는 거죠. 아마 그 자연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일을 하니까 마음이 좀 넉넉해요. 네. 우리는 시간을 아침에 뭐 출퇴근 시간 맞추고 뭐 이거 도시에서 사는 것은 자연의 시간을 잘 모릅니다. 봄이 왔는지 여름이 가는지 뭐 이러면서 살죠.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너무 여유가? 여유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게. 예. 근데 그 농촌에만 내려가면 그게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작물이 자라는 흐름으로 사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싹이 올라오고
콧대를 올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천천히 변하죠. 이 시간 안에서 사는 분들과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려고 이렇게 쳇바퀴 도는 이런 삶과는 삶 자체가 다르다. 이런 깨달음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 좋은 그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자부심도 대단하신 것 같고 참 의미 있고 보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막 칼럼니스트 양성에 팔을 걷어붙이셨다. 저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협동조합 형식으로 끼니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끼니요? 예. 이제 이게 사람들의 호응이 너무 커가지고 협동조합으로는 좀 담아내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사단법인으로도 바꿔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끼니라는 이름을 붙이고 활동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노동자예요. 그 품을 팔아서 음식을 사서 먹죠. 그래서 노동자로 사는 것에 대한 먹을 것과의 관계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밥이 하늘이다고 했던 시대는 농민으로 살 때의 관념이거든요. 지금은 노동자로 살 때는 밥은 돈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돈을 얼마를 지불하는가에 따라서 먹을거리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철학들, 관념들, 개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끼니라는 것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꿈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음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애초에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 정도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다음 단계를 제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넘어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이제 그 고민을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깊고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거창한 꿈은 없습니다. 그냥 고민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향토 음식이라든가 또 토속적인 음식을 찾아서 나간다는 거 우리도 좀 모르는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좀 널리 좀 더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끼니 해결이라고 있는데 이제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한식의 문화를 깊고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땅 곳곳에 정말 숨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더욱더 노력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참의 토크 엔진은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행복하려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더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이 함께 항상 놓이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